이 이야기를 지금 쓰는 이유는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누군가의 연민이 내 죄를 가볍게 만들까 두려워서 차라리 차갑게 사실만 남기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괴물은 처음부터 괴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한때 정말로 평범했고 심지어 착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살았다는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다. 사람보다 말이 적고 요구도 없고 배신도 하지 않는 생명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은 내게 작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결혼을 했을 때 아내는 내 성향을 이해해 주었다. 우리는 작은 집을 꾸렸고 그 집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동물들이 늘어났으며 그 풍경은 우리 부부에게는 소박한 행복의 증거였다. 새가 있었고 물고기가 있었고 강아지가 있었고 토끼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가장 깊게 붙잡은 것은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였고 검은 털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그 고양이에게 플루토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어쩐지 그 고양이는 그런 이름을 가져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진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플루토는 영리했다. 문을 여는 소리만 듣고도 내가 돌아왔다는 걸 알아채는 듯했고 내가 의자에 앉으면 슬그머니 무릎 위로 올라와 그 무게로 내 마음을 눌러주곤 했다. 그때의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숨이 쉬어졌고 플루토가 내 손등에 머리를 비빌 때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대개 갑작스러운 폭풍이 아니다. 비처럼 스며드는 어떤 습관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안쪽부터 부패시키며 결국은 한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놓는다. 내게 그 습관은 술이었다. 처음에는 피로를 풀기 위한 한 잔이었고 다음에는 잠을 자기 위한 두 잔이었으며 어느 순간부터 술이 없으면 내가 나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술은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잠재우는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거친 감정들을 깨워서 밖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교활한 도구이기도 했다.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렸고 누군가의 말투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으며 그럴 리 없다는 이성이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아내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챘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히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고 집안을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내게 나를 피한다는 자극으로 다가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면 안심해야 하는데 그때의 나는 그 조심스러움을 경멸이나 불신으로 해석하며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냈다.
동물들도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에는 내가 손을 내밀면 먼저 다가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보면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물러났고, 그 순간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꼈다. 플루토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고양이는 여전히 내 주변에 머물렀지만 예전처럼 무릎 위에 오래 앉지 않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한 번쯤은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당연함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당연함은 오히려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으로 비틀려 내 안에 들어왔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에서부터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으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감정만은 선명했다. 플루토가 다가왔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내 발치에 몸을 비볐고, 고양이 특유의 작은 소리로 나를 반기는 듯 했지만 그 순간 내 눈에는 그것이 비유 맞히는 척하는 행동처럼 보였다.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의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최악을 꺼내놓고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게 만들며, 나는 그 믿음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다. 나는 고양이를 거칠게 밀쳤다. 고양이가 놀라 뒤로 물러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겼다고 속삭였고, 그 승리감은 끔찍하게도 달콤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멈출 힘을 더 잃었다.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났고, 화가 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화를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은 날이 갈수록 잔인해졌다. 아내는 내 손에서 동물들을 지키려고 했다. 그녀는 그만해 라고 크게 말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내 앞을 막거나 동물들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내게는 그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처신처럼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플루토가 내 손길을 피하는 걸 보았다.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고, 고양이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회피였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 회피를 배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게 변했다. 배신이라고 믿으면 처벌하고 싶어지고, 처벌하고 싶어지면 정당화가 필요해지며, 정당화는 결국 폭력을 당연한 일로 바꿔버린다. 나는 술병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고양이를 붙잡았다. 플루토는 몸을 비틀거리며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 저항은 내 분노를 더 자극해 내 소나기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 내 어깨를 흔들며 제발 멈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내게 너는 틀렸다 라는 판결처럼 들렸고, 나는 그 판결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내가 한 일은
말로 옮기기조차 혐오스럽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며.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고 그 멈추지 못함이 내 인간성을 가장 확실히 증명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 집안은 기이하게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침묵이었고 나는 그 침묵이 내게 던지는 질문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짜증이었고 왜 일이 이렇게 커졌지? 라는 더럽고 비겁한 생각이었다. 플루토는 그 뒤로 나를 피했다. 그것은 내가 상처를 준 결과였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대가였지만 나는 그 대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쾌해졌다. 불쾌함은 점점 공포로 바뀌었다. 밤이 되면 플루토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에서 발톱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며 나는 그것이 나를 저주하는 소리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은 결국 결심으로 변했다. 나는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줄을 준비했다. 내 손은 이상하게도 침착했고 그 침착함은 내가 얼마나 깊이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나는 그 침착함을 단호함이라고 착각했다. 플루토는 문턱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내가 부여한 의미가 있었으며 나는 그 의미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난 것은 고양이의 생명뿐이었고 내 안에서 자라나던 공포와 죄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으며 이제는 다른 형태로 나를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고 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더 자주 술을 마셨으며 술은 다시 내 안의 구멍을 더 크게 넓혀 놓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고양이를 없앴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내 어리석은 확신을 산산이 부셔버릴 것이었고 나는 곧 알게 된다. 어떤 것은 죽인다고 끝나지 않는다. 어떤 것은 죽인 뒤에서야 시작되며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고 훨씬 잔인한 얼굴로 돌아온다. 되돌아온 것은 고양이였을까? 내 죄였을까? 플루토를 없앤 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집안의 공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내 마음을 갉아먹었던 불쾌함도
잠잠해질 거라고 말이며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다. 좀 며칠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발치로 스치는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고 밤마다 느끼던 시선도 줄어든 듯했으며 나는 그 고요를 해방이라고 부르며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진짜로 사라진 것은 고양이뿐이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뜨거운 술 냄새가 남아 있었고 술이 만든 예민함과 충동은 오히려 더 깊어져 나는 조그만 불편에도 이유 없이 화를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부터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플루토의 눈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고 벽틈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며 그럴 때마다 나는 더 독하게 술을 마셔 그 소리를 착각이라 부르고 싶어 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숨을 조심스럽게 내쉬었고 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표정을 관리하는 듯했으며 그 태도는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단절로 느껴져 이상한 불안을 만들어냈다. 나는 내가 외로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 상실에서 온 것이었고 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불안이 자라나던 어느 날 나는 술집에서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를 보았다. 촛불 아래에서 그 고양이의 털은 유난히 어둡게 빛났고 사람들 사이를 태연하게 지나다니는 태도는 이상할 만큼 익숙해 나는 숨이 잠깐 멎는 기분을 느꼈다. 처음엔 단지 비슷한 고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고양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는 듯 내 다리에 몸을 비볐고 그 친밀함은 기쁨이 아니라 불길함으로 내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고양이를 데려왔다. 그 선택은 선의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 공허를 채우려는 욕망이었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플루토를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아내는 환영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고 그 표정에는 다시 시작되는구나 같은 체념이 섞인 그 표정에는 다시 시작되는구나 같은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체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다. 새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랐다. 특히 나를 따라다니는 버릇이 있었고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왔으며 내가 계단을 오르면 아래에서 시선을 맞추고 천천히 따라오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감시처럼 느껴졌다. 처음 며칠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양이는 침대 옆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눈 뜰 때마다 검은 덩어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아 잠을 더 깊게 잘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고양이의 목 아래
하얀 털 무늬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처음엔 단지 얼룩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무늬가 점점 선명해지자 내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무늬는 올가미처럼 보였다. 물론 실제로는 단순한 털의 배열일 뿐이었겠지만 문제는 내 눈이 이미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내 마음이 죄를 형태로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고양이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게 만들며 마치 내 일상을 작은 사고들로 채워 나를 무너뜨리려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내 분노는 더 빨리 올라왔다. 나는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정당한 불쾌함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변호했고 그 변호는 언제나 폭력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 고양이를 쓰다듬곤 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꼈고 그 불쾌함은 아내에게 향하기도 하고 고양이에게 향하기도 했으며 그 두 감정이 뒤섞이며 결국은 나 자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작은 사고가 터졌다. 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실로 내려가려 했고 그 순간 고양이가 내 발치로 달라붙어 나는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 찰나의 공포는 내 안에서 분노로 변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내 앞을 막았다는 느낌이 더 컸고 나는 그것을 의도적인 방해로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고양이를 붙잡으려 했다. 손을 뻗는 순간 아내가 내 팔을 잡고 막아섰고 그녀의 눈빛은 분명 제발 멈춰 라는 의미였지만 나는 그 의미를 나를 판단하는 눈빛으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 분명히 알 수 없었고 다만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충동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손에 잡힌 것을 휘둘렀다. 고양이를 향해 내려친다는 생각이었지만 고양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켜냈고 내 손은 아내에게 닿아버렸다. 그 결과는 너무 빠르게 확정되어 버렸다. 아내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고 그 침묵은 내가 저지른 일이 상상이나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잔인하게 확정했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비명이 나오지 않았고 울음도 나오지 않았으며 대신 내 머릿속에는 믿기 어려운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끔찍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두려울 때 도망친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못했고 대신 이 상황을 숨길 방법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탐색은 내가 얼마나 깊이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시신을 숨기기로 했다.
지하실 벽 한쪽이 낡아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나는 마치 집술이라도 하는 듯 벽을 뜯어내기 시작했으며 그 손놀림은 끔찍할 만큼 침착했다. 나는 아내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돌과 모르타르로 다시 벽을 메웠으며 마지막에는 손바닥으로 벽을 문질러 균열을 감추며 완벽하다는 확신을 만들었다. 그때 고양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다행처럼 느껴졌고 마치 증거가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 내 마음이 잠시 느슨해졌지만 그 느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이 집에 찾아왔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이었고 나는 놀란 척하며 문을 열어주었으며 그 연기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워 나 스스로도 잠깐 무죄인 것처럼 느꼈다.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침실, 부엌, 그리고 지하실까지 차례로 내려가며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을 점점 키워갔다. 나는 그 확신에 취해버렸다. 술에 취한 것처럼 오만해졌고 그 오만함은 나를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이 지하실을 살피는 동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은 튼튼하다고. 벽도 아주 견고하다고. 이렇게 평온한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말이며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벽을 툭툭 건드렸다. 그것은 자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도발이었고 내가 스스로의 완벽함을 확인하고 싶어 내 죄를 두드린 행동이었다. 바로 그때 벽 안에서 소리가 났다. 처음엔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였지만 점점 커지며 지하실 공기를 찢고 올라왔고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길고 처절하게 이어졌다. 경찰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들은 즉시 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내 몸 안의 피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벽이 무너졌다. 그 안에서 아내가 발견되었고 그 위에는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단지 동물의 울음이 아니라 내가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죄가 스스로 밖으로 나와 나를 물어뜯는 소리처럼 들렸고 나는 그 소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되돌아온 것은 고양이였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돌아온 것은 내 죄와 공포였으며 그것은 내가 아무리 벽으로 덮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저지른 일보다 내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더 큰 벌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